이 시간에는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상품수지는 35억 달러 흑자 행진인데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상품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인데 비해서 무역수지는 152억 달러 적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품수지나 무역수지 모두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제 변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역수지 적자폭은 커지고 있는데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빨간색이 무역수지거든요. 보시다시피 무역수지 적자폭은 커지고 있는데 이 파란선 상품수지는 여전히 이렇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왜 이 무역수지하고 상품수지가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수지하고 무역수지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했듯이 전체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 오차미 누락 이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품수지는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이 상품수지이고 이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의 가장 주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가 무역수지고 여기가 상품수지입니다. 먼저 작성기관이 다르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출입 가격 기준이 다르다. 무역수지에서는 수출은 FOB로, 수입은 CIF. 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FOB로 이용하고 있다. FOB는 한국까지의 가격이고 CIF는 여기서 A국에서 B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운임이 필요하고 보험료가 필요하잖아요.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CIF다. 그러니까 CIF라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상 시점을 보면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일 기준, 그러니까 국경을 통과할 때 바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 상품 수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해서 정비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자료도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상업이든 비상업이든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을 기록을 하는 데 비해서 상품수지에서는 상업적 물품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중개무역의 순수출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상품 수지는 중개무역의 순수출을 포함하고 또 수입과를 FOB로 하향 조정하는 거죠.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에 비해서 플러스 흑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온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상 시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선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장기간이 걸리죠. 약 2년 이상은 걸리는 반면 수출 대금은 선박 건조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무역수지는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 수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총 선박 금액을 수출로 잡는 것이죠. 하지만 상품 수지는 건조 진행 과정 중에 계약금 또는 뭐 중도금 이런 식으로 선박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박대금을 받을 때마다 그만큼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 기록에 상품 수지에 기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개무역, 그리고 중개무역, 그리고 가공무역이 상품 수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무역은 그야말로 두 나라의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단지 중개 수수료만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중개무역은 뭔가 보시면 물품을 수입을 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수출하는 거죠. 제 다른 외국인데요. 그때의 무역 거래를 말하고, 중개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이 중개무역과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수지에서는 중간재나 부품을 비구구 생산업체에 팔고 이 경우에는 일반 상품 수출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되사서 제3국에 되파는, 그러니까 되사서 되팔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제3국에 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이 순수출 과정이 매출이 상품 수출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개무역의 순수출인데 이것은 제3국에서 그냥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주로 중국, 베트남 등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 자, 그렇다면 가공무역은 뭔가? 중개무역은 생산을 의뢰한 A국 다국적 업체하고 B국 다국적 업체 간에 물품의 소유권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공무역에서는 물품 생산 판매 과정에서 A국의 다국적 기업과 B국의 생산업체 간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상품 수지에는 기록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A국의 다국적 기업이 원재료를 B국 생산업체에 넘기더라도 상품 수지로 잡히지 않고 B국 생산업체가 만든 완제품을 현지나 제3국에 넘긴 금액이 A국의 상품 수출로, 상품 수지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중개무역하고 가공무역의 차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공무역은 소유권 변동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중개무역은 소유권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있고 베트남 기업이 있고 물건이 이리 갔다가 다시 가공돼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에 여기는 국경을 통과하니까 반드시 무역수지에는 기록이 되겠죠. 하지만 상품 수지에는 가공무역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상품 수지에서는 거래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개무역에서는 이쪽에서 이리 갈 때 소유권 이전이 있으니까 중개무역에서는 이것이 일반 상품 수출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3국으로 팔 때 가공무역이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든 이것은 해외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무역수지에는 기록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3국에 팔기 때문에 상품 수지에는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CD의 거래는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니까 통관 통계, 다시 말해서 무역 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 수지는 이 CD의 거래를 수출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왜 무역 수지하고 최근 들어서 이 상품 수지에서 한국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이 외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제3국으로 물건을 판다면 이 거래 자체가 무역 수지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데 상품 수지에는 기록이 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가 많다면 상품 수지에는 플러스 효과로 나타나지만 이 수출이 제3국에서 생산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이것이 무역수지에는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무역수지는
적자로 나타나더라도 상품 수지에는 이것이 더해져서 종합적으로 플러스로 나타날 흑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품 수지하고 이 무역 수지의 격차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근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이용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는 94억 달러였고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무역 수지 적자가 24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 금년 상반기 수출액은 3,500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거죠. 최대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수입액이 3,606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여서 그 적자액이 최대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커졌을까 하는 것을 한국은행은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 흑자였는데 금년에 247억 달러 적자였으니까 그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약 400억 달러의 적자를 지금 커진 거죠. 증감액이. 자, 왜 이 증감액이 나왔을까를 분석을 해보면 단가 요인, 수출입 단가 요인으로 수출로 인해서는 플러스, 수입으로 인해서는 마이너스 해서 이 단가 요인으로 인해서 약 470억 달러의 적자를 받고 물량으로 따지면은 수입이 이렇게 돼서 플러스 18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것하고 이것이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수출입 단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 수출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한 무역 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수입 단가 상승 때문으로 분석을 했다. 또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확대도 한 요인인데 그 이유는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확대되면서 이 물량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적자폭이 커진 요인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요인은 한국의 수출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버팀목이 됐던 것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완화시켰는데 이번에는 이것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무역 적자는 원자재 수입국에서 다시 말해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